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2021년도 7월에 시행이 되었던 4회차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풀이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다라고 하면 당연히 ERP 정보관리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에듀윌에서는 매 회차 이렇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께 풀이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론에 대한 학습도 있지만 실무에 대해서도 똑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이 이론에 대해서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실무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하단에 링크 있죠? 여길 따라오시면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실무 강의도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DB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실무는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이론 강의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칠판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요 이제 7월 24일 날 시행이 되었던 4회차 기출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ERP 시험이 1년에 6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홀수월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은 9월과 11월 시험, 이제 올해는 2번의 시험만 남아 있습니다. 회계 2급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시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파트예요. 심지어 독학도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독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혹은 독학으로 해결은 될 수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두 문항이 있어서 제가 앞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ERP 도입 시 구축 절차에 따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자, 우리가 이제 구축 절차다 라고 해서 4개의 단계를 가져가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이제 4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인지 반드시 암기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데요. 지금 적합한 것,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3개의 보기는 잘못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석 단계에서는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뭐 갭 분석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앞으로의 미래, 내가 그리는 꿈, 그리고 내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현재 패키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현실, 그 미래의 꿈과 나의 현실의 갭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건요, 설계 단계고요. as is를 파악한다, 즉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 이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지금 나를 알아가는 것은 분석 단계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뀌었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한다. 자,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은 주문 제작이라는 표현이고요. 커스터마이징을 가급적이면 가장 이제 최소화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성공 요인도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작업 절차도 있겠죠. 이 커스터마이징은 어디에서 하냐면 설계 단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 및 시스템 평가를 진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ERP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계해서 볼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산업별 베스트 프랙티스,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모델,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재화하여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ERP를 도입하는 의미이죠. 혹은 도입하는 목적.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겠고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맞아요. 낭비하면 안 돼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ERP는 패키지화 되어 있어서 신기술 도입이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ERP 패키지를 도입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근데 ERP 패키지가 너무 좋기는 한데 앞으로 신기술이 나오면 그 신기술 적용이 어렵대. 그럼 여러분들 회사는 지금 현재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신기술이 나올 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ERP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자, 당연히 신기술 도입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의 선택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 우리 회사가 ERP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 ERP 선택을 했더니 기능이 별로 없어. 혹은 기능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기능들과 우리 회사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주지 못해. 그래서 죄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대. 이러면 성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ERP라는 프로그램은 가장 선진화된 프로세스에 대한 가장 표준화된 것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고치면 뜯어고칠수록 점점 선진화되지 못한 우리 회사의 오랜 관습적인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꿔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커스터마이징은 항상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화라는 표현이 틀렸죠. 자, 우리 회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 주시고요.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 회사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구현하도록 해야지 내가 지금 현재 하지도 없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미래에 할 거야 라고 미래를 바라보고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종, 업무에 대해서. 그 다음 TF팀은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만든 것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사실 ERP에 대해서 우리 에듀엘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시면 이 경영혁신과 ERP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3개 강좌로 되어 있고요. 회원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꼭 무료로 들어주세요. 이거 들으시면 BPR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한번 쭉 훑어봤다고 한다면 이거 정답을 못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ERP 도입의 성공 여부를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며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순가 측정치의 극적 개선. 극적이라는 건요. 우리가 심장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요즘 의학 드라마도 많이 하는데 심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안 좋으면 아예 새로운 심장을 받아서 이식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죠. 이렇게요. 아주 심장을 다시 바꿔 끼워서 그 사람의 성능을 좋아지게 하는 것처럼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급격한 개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ERP를 도입할 때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ERP 도입할 때 찔끔찔끔 물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ERP의 도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전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럼 이 중에 그렇게 급격하게 심장을 다시 바꿔 끼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BPR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해서 다시 리라는 단어, 그 리, 다시 엔진, 심장을 바꿔 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BPR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BPR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시험에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무료 강의를 듣지 않았어도 오늘 이 강좌만 듣고 있어도 이 내용은 반드시 맞추실 거고요. 분명히 시험에서 만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풀었거든요. 여기까지가 몇 점일까요? 바로 20점입니다. 하나에 5점의 배점씩 가져가고 있고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모두 맞췄다면 기본 20점 베이스 깔고 가죠. 그래서 반드시 다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회계가 진행이 될 거고요. 과락이 40점이니까 여러분들 과락이 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뒤에도 내문항은 꼭 맞춰주셔야 되겠고 합격 점수는 60점 커트라인이죠. 2급은. 그래서 60점까지 맞을 수 있도록 아니면 실무를 월등하게 잘하셔야 돼요. 근데 실무도 뭐 월등하게 잘할 수는 있지만 이론과 실무의 베이스가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을 때가 가장 합격에서도 위험도 없이 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부터 회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재무제표는 기업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일한 업종의 회사라도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작성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비교 가능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가는데 이 기업회계 기준을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기준에 대해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뭔가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어요. 하나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기본으로 잡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지 업종에 따라 다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자, 그 외에 회계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 자, 회사의 회계 정보 이용자란 현재의 투자자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같은 개미들 앞으로 그 회사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고민이 많은 이런 잠재적 투자자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 이용자에 대해서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고 있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는 관리회계라고 하죠.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재무회계,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2021년 7월 1일 선급한 향후 1년간의 보험료 10,000원을 발생주에 따라서 5,000원은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나머지 5,000원은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회사가 지급한 보험료 중에서 실제로 보험료라고 비용으로 처리를 한 것은 당해년도 7월부터 12월 달까지 해당하는 이 5,000원에 대해서만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고요. 내년 6개월치는 선급 비용이다. 먼저 지급한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이유. 바로 발생주의. 당해년도에 발생한 만큼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나머지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넣어준 거죠. 모두 잘했어요. 자, 2021년 12월 29일에 납품을 한 물품 대금 회수일인 2022년 1월 15일에 매출로 인식했대요. 여러분들, 우리요, 이 회수하는 날에 수익을 인식하는 걸까요? 아니면 물건을 인도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까요? 기억하십니까? 바로 인도 기준이었죠. 회수 기준이 아니에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물건을 인도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품을 한 시점인 2021년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지 대금을 회수한 시점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을 바로 잘못 적용한 사례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가 이 감가상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보시면 1월 1일 날 5만 원 주고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내용일수 5년의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라고 하면 5년이면 1년에 10,000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도 감가상각비 10,000원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가상각은 보통 이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 1년 동안 자산을 통해서 얻은 효익만큼 비용이라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총액주의. 맞아요.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는 총액주의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우리 외화 예금에서 발생한 외환산 이익과 외환 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환산 손실을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순액으로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을 저는 보고 왔는데요. 교수님, 우리 인도 기준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는데요. 라고 하면은 수익은 어떻게 해라? 실현주의에 따라서 하셔라. 실현한 상황이 바로 이제 인도한 날짜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또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구분 표시의 원칙이다. 라고 해서 매출액부터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그 다음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각각 매출과 관련 있는 것들, 영업과 관련 있는 것, 영업과 관련 없는 것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는 거였죠. 자, 그러한 이 작성 기준들을 가지고서 작성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총액주의야, 그 다음에 발생주의, 수익비용 대응 원칙, 그 다음 실현주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암기하고 계셨다면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답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지금 각각의 그 의미들도 정확하게 이 사례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할 수 없는 것. 자,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판매 관리비 맞고요. 그 다음에 본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이유는요. 간혹 우리가 제조 원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어디? 바로 공장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은 이 제조원가 쪽으로 넣어서 나중에 판매하면 매출원가 쪽으로 반영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기 위해서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회식비를 지급했대요.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쓸까요? 회식비.
바로 복리 후생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고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는요, 반드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일반적 상거래인지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지 잘 구분을 하시고요. 일반적 상거래다라고 하는 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인 바로 매출 채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경우들, 미수금이라든가 내가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런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대여하는 금액, 이런 대여 금액은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겠죠. 일반적 상거래에 대한 대손은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 쪽에 대손상각비라고 씁니다. 자, 근데요, 이거는 일반적 상거래와 관련이 있으니까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를 판매관리비로 넣는 거죠. 근데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어디에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넣기는 넣는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다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넣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라는 건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어디에 속하는 거니까 영업 외 비용에 속하는 거니까 정답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건 3번이었습니다. 자, 명절 선물을 구입해서 거래처에 증정했대요.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접대비도 역시나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계정이니까요. 접대비라고 해서 왠지 영업의 비용일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접대에 사용되는 비용도 영업과 관련 있는 비용으로 판매 관리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회계 순환 과정이란 거래를 기록하고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순환 과정에 따라 나열할 경우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것. 자, 회계적 사건, 거래가 발생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을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방식을 바로 분계라고 부르고요. 이 분계를 각각의 계정마다 옮겨 적는 작업을 전기라고 하고요. 이런 전기들에 대해서 모두 다 모은 것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요. 총계정 원장에 정보가 잘 작성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산표라는 걸 작성하게 되죠. 물론 시산표에도 수정 전 시산표다, 수정 후 시산표다 라고 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기점으로 수정 전 시산표를 먼저 작성하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한 이후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까지,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까지가 이렇게 순서일 테고요. 바로 분계가 먼저 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만 순서를 잡자면 분계, 전기, 시산표,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순서가 이어져야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9번 갑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만 구성되어진 것을 물어봤어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앞에서도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인지 아니면 판매 관리비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이 회계 2급,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판매 관리비와 무엇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영업 외 비용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만 구분 잘해도 어떤 회차를 시험 보시든 여러분들은 꼭 한 문제 이상은 맞추실 거예요. 판매 관리비 어떻게 구분하고 영업의 비용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그 수많은 계정 과목을 내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자, 물론 그러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매 관리비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비, 료, 여, 과. 그래서 접대비,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그런 거 임차료, 그리고 급여, 퇴직급여, 세금거공가 이런 계정들은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죠. 하지만 영업의 비용, 기로 시작하는 기부금이나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뭐뭐 비용이다 라고 해서 이자 비용 그리고 뭐뭐 손실들 물론 여기에
환, 차, 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판매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비용 계정들은 주로 영업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뭐 손실이 들어가면 영업의 비용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뭐뭐 손실, 뭐뭐 손실, 뭐뭐 손실, 그 다음에 뭐뭐 손실. 그리고 조금 더 해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부금, 그리고 이자 비용. 여기가 제가 말했던 바로 영업의 비용들의 집합소가 되겠죠. 모두 다 영업의 비용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자 비용이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두 가지는 어디에 속하는 거고 영업의 비용,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재해 손실은 비용에 속하는 영업의 비용, 여비교통비와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그래서 비료여과에서 비료여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3번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와요. 이렇게 계정 과목들을 묶어다 놓고서 얘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어떻게 나오기도 해요. 다음 중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도움이 되는 것, 혹은 뭐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선 판매비와 관리비가 차감이 되어야 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요소들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하지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영업의 비용은 이미 영업이익이 산출된 다음에 차감이 되는 거니까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는 이 영업의 비용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판매 관리비와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오는 거죠. 자, 다음 거래를 보고서 바르게 분개한 것. 거래처 A에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거래처 B에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200만 원을 배서양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서양도하다, 이 배서양도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요 배는요, 등배, 등 뒤, 등. 그리고 서는 서약하다. 그리고 양도했다. 여러분들 왜 자계합수표 보시면 뒷면에 인적사항을 적으면 현금처럼 서로 주고받잖아요. 어음도 마찬가지. 어음에 지금 받을 이름이 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라고 이 권리를 양도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어음 뒷면, 등배자 써서 뒷면에 등 뒤에다가 서약해서 권리를 양도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내가 직접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내가 받으려고 했던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변으로 받으럼이 사라지는 네 가지 경우에 제가 배서양도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받으럼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대편에 써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부채를 갚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받으럼이라는 자산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도 줄어들고 자산도 줄어들었던 2번이 정답. 자, 1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 회사가 직접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지급어음이라고 하죠. 3번은 거꾸로 했죠. 차대변을 바꿨어요. 자, 대변에 나가는 거 쓰세요. 나가는 거. 그럼 쉬워요, 분개가. 나가는 거, 받으럼이 나가고 있죠. 차변에 왜 나가는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때문에 나가는구나 라고 쓰신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12월 30일 날 대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요. 대손을 유난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개념은 굉장히 어렵지만 문제는 또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될 대손상각비를 구하자고 했었어요.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는요. 기말에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 잔액, 기말 외상 매출금 받으럼 잔액에다가 대손율을 곱하시고요. 기존에 남아있었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셨을 때
이 결과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바로 이게 차변에 손익계산서에 기록하게 될 대손상각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존에 있었던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우리가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설정할 대손충당금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에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대손상각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1,500만 원에 1%로 해서 지금 대손으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될 대손충당금으로서 대손충당금으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될 금액은 전체 채권 잔액의 1%에 해당하는 15만 원이 대손충당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금액은 15만 원이지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기존에 있었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로 보충법.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손익계산서의 비용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살피러 가셔야죠. 이 회사가 처음 1월 1일 시작할 때 기초의 대손충당금은 30만 원이었어요. 그럼 여기 30을 제외하는 거냐? 아니죠. 여기에 기초에 30만 원의 충당금이 있었지만 기중에 대손이 발생했대요. 대손이 발생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매출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음이 확실시 된 것이고요. 이렇게 확실시 되었을 때 나는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합니다. 30만 원 있죠. 내가 대손 처리하고 싶은 금액은 28만 원. 충분하게 있으니까 모두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쓰시면 2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충당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이 2만 원이 결산에 대손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기 전에 남아있는 잔액이었다. 이렇게 차감하고 나면 플러스 금액 13만 원이 나오며 23만 원이 바로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대손충당금, 즉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로 기록할 금액입니다. 자, 이제 12번 볼게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이에요? 이 문제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ERP 회계 1급에 가서도 계속 물어봐요. 심지어 주관식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1급은 주관식이 있으니까.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늘 오답으로 내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자, 여기 수입인지 있죠. 수입인지는 여러분들 뭐 소모품비 이렇게 쓰는 회사들도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얘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씁니다. 우표는 얘도 소모품비라고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통신비라고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내가 받을 채권, 외상매출금 이런 채권들은 모두 다 매출채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그 다음 보통예금, 그리고 마지막 현금성 자산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현금 170, 당좌예금 300, 보통예금 200. 자, 300과 200 더하면 500, 500에 170 더하면 670이 되겠네요. 자, 670 정답 3번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조금 틀어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세요. 이게 아니라 매출 채권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다면 매출 채권은 90과 110을 더해서 200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3번 갑니다. 대손 충당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죠. 교수님, 대손 충당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대손 충당금은 회사가 실제로 회수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함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기한 거예요. 아무래도 외상으로 매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산으로 채권이니까 권리니까 자산으로 기록하긴 하지만 그 자산이 모두 다 실현될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채권 잔액에 비례해서 내가 받지 못할 것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이 자산에 차감하는 형태로 기록해둔 금액을 바로 대손충당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대손충당금은
채권에다가 설정을 한다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이라는 채권에다가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미수금과 대여금도 대손충당금 설정을 할 수 있다고요. 다만 그들을 비용 처리할 때 계정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조금 다를 뿐이지 어쨌든 대손충당금은 설정합니다. 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을 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건 대손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매출 채권에 마이너스 형태로 기록하게 되는 차감적 평가 계정 맞습니다. 정답은 그렇다면 1, 2, 3번 보기가 모두 다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일 텐데요. 왜 틀렸나 볼게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일까요? 앞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셨다면 이 문제 틀릴 수가 없어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업무와 무관하다는 표현이 없어도 보통 우리 회사가 이제 대부업자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이외의 업종들은 모두 다 대여금이 업무랑 무관하게. 그래서 이런 대여금과 관련한 대손상각비는 그냥 대손상각비라고 부르지 않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다라고 하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에 속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어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금방 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3번까지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이하게 늘 묻던 내용을 물어보았어요. 물론 여기까지만 맞추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합격선은 넘어간 거겠죠.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을 모두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한다면 모두 여러분들은 잘 맞추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선 안으로 들어왔을 건데 문제는 이제 14번 같은 문제들 바로 재고자산 회전율이요. 이런 내용들의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 처음 봤어요. 혹은 보긴 봤는데 기억도 잘 안 나. 이런 분들 많아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사실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판매가 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느 정도 잘 회전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았는데 공식을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죠. 저희 시험에 처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요.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 2억 6천을 평균 재고자산 1억 3천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실제로 ERP 정보관에서 물류를 먼저 접하셨던 분들은 쉽게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물류에서 주로 냈던 건데 근데 회계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몇 회? 2회. 그래서 회전율은 2회예요. 365일이 나와서 이거 뭔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은 함정이죠. 얘는 재고 자산에 대한 이 회전 기간이에요. 회전 기간. 재고 자산이 며칠마다 한 번씩 팔렸다 돈으로 들어오고 뭐 이러는지 내가 구입을 해서 팔고 이러한 이 회전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360을 이 회수율, 회전율이죠. 회전율로 나누면 그게 바로 181을 기준으로 물건을 사와서 팔 때까지 180일이 보통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요거는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회전 기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던 거야. 근데 괜히 360일을 보니까 뭔가 얘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자,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눈 것이 바로 재고자산 회전율이고요. 2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5번입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매도가능증권. 우리가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원가를 물어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일 때, 그래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빈번한 유가증권을 구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쓰고요. 회사가 장기간 투자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들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왜 얘들을 제가 같이 보자고 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 100주를 주당 3만 원에 구입했죠. 자, 내가 구입한 가격, 내가 지불한 가격 300이죠. 근데 정답은 300이 아니에요. 뒤에 봤더니 증권회사에 2만 원을 지급하고 거래세로 5천 원을 지급했대요. 뭔가 다다다다다 불필요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입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간 부대 비용이에요. 이런 부대 비용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자산들을 배우실 때요. 이렇게 해당하는 자산에 들어가는 매입할 때의 부대 비용들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도록 배우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하는 개념만 잘 알고 있었다면 정답은 어렵지 않게 302만 5천 원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300만 원으로 답을 체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가증권 파트를 배울 때 주로 만나는 건 단기매매증권. 이 단기매매증권은 굉장히 스페셜해요. 어느 정도까지 스페셜을 하냐면 이 단기매매증권은 취득하는 과정에 이렇게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가치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 주식에 대해서 매입한 가격까지만 단기매매증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수수료 혹은 수수료 비용이다. 이렇게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비교해달라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물어본 건 뭐였다라고요?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자산에 대해서 취득원가를 쓰는 방식대로 매입할 때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넣으시면 돼요. 다만 나중에 단기매매증권이 출제가 되었다. 여기서 다 똑같은데 딱 저 매도가능증권이라는 표현을 단기매매증권이라고만 바꿨다.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0만 원. 이 아이만 굉장히 스페셜합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일 때랑 매도가능증권일 때랑 꼭 나누어서 구분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회계 추정의 변경 결과 이 변경한 연도에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이것도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맞췄다라고 말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는 회계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을 묻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이익을 적게 계상하게 되고 많이 계상하게 되는지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얘를 포커스 맞추는 거 아니다. 뒤에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상황을 골라봐라. 자, 당기 순이익이 증가된다는 건요. 물론 수익을 많이 인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인식할 비용을 적게 인식하는 것도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더해주는 수익을 키우거나 아니면 차감하는 비용을 줄이면 당기 순이익은 더 커질 거고,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걸 찾을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률을 높게 설정했대요. 우리가 채권 금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대손이 1%면 여기에 만 원이 대손 삼각비로 기록이 되겠지만 100만 원일 때 대손율을 10%예요 라고 한다면
10만 원이 대손상각비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손율을 높이면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할 금액도 더 커지게 되죠. 오히려 이거는 비용이 커지는 상황으로 이익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을 단축하세요. 자, 상각기간을 단축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연수 5년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면 매년 2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상각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어요. 매년 5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자산 상각비도 50만 원씩 매년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비용을 더 많이 잡는 거니까 이익은 줄어들겠죠.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유형의 자산의 내용연수를 단축한다?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상각기간이나 이 내용연수 모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률법인데요. 상각률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요. 이 상각률도 내용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줄인다는 건 같은 금액에 대해서 빠르게 비용 처리해서 없애준다는 거니까 빠르게 비용 처리하려면 그 비용 처리하는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증가시켰대요. 자, 우리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리고 나누기 내용연수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연수가 뭐 예를 들어서 4년이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잔존가치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잔존가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잔존가치가 없었어. 4년 이렇게 나눠요. 매년 감가상각 금액은 25였을 거예요. 근데 잔존가치를 20으로 증가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매년 감가상각을 20만 하면 된다는 거죠.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때 잔존가치가 적은 상태, 없는 상태였다가 잔존가치를 늘렸더니 되려 그 해에 비용 처리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더라. 비용 처리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건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문장을 읽으실 때 그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임의로 넣으셔서 하나씩 판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순자산, 자본입니다. 자본. 자, 자본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부터 골라볼까요? 매출채권 자산, 미수금 자산, 현금 자산, 대여금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50, 10, 15, 그 다음에 20 이렇게 자산이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부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입채무, 차입금 그래서 30에 그 다음에 8만 원 38만 원이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0, 7, 8, 95가 되나요? 95, 95에다가 38 자, 57 정답은 57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자산과 부채를 구분할 수 있는지 계정만 보고서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확하게 자산과 부채를 구분할 줄 모르신다고 한다면 나 어디부터 손대야 되지? 라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문제부터 차입금, 매입채무는 부채 매출채권, 미수금, 현금, 대여금은 자산. 이거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바로 선 넘은 문제 제가 2개 있다 그랬죠? 바로 앞에 재고자산 회전율뿐만 아니라 이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문제도 약간 선을 넘은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이게 뭘까요? 이익이 있어요.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뭐 100억이래요. 그리고 주식수가 몇 주냐? 라고 했을 때 100억이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 커서 좀 어렵겠구나. 자,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 이 회사 주식수는 뭐 1000주. 그렇다면 주당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금액이 1,000원. 한 주당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 물론 배당을 통해서 다 줘야 이익이겠지만 어쨌든 회사 자체 내에선 한 주당 주주 하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금액은 이렇게 1,000원씩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주당 순이익이에요. 자,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올린 수익에 대해서, 왜냐면 일정 기간이라는 게 단기순이익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에서 나오는 산출물이잖아요. 이 일정 기간 동안 올린 수익에 대한 주식의 일주당 기속되는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라고요. 그게 바로 한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 자, 그 다음 주당 순이익은 주가 수익률 퍼 계산이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주가 수익률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주가 수익률 퍼라는 건요,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있을 거예요. 주식 가격이 1주당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한 주당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0,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당 순이익 1,000원 이걸 나눠주시면 이게 바로 퍼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1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주가 수익률을 구하는데 영향을 미치네? 근데 미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3번이 틀린 거였어요.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당 순이익이 높다라는 건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400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 100만 원일 때는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었지만 400만 원이면 4,000원씩 되는 거죠. 이 회사 단기 순이익이 더 높은 상태, 이익을 잘 만든 상태인 거죠.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면 1,000원에서 4,000원으로 높아지면 이 회사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또 엄청 복잡해져요. 다음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지? 이 주가 수익률 퍼까지 해야 돼? 나 뭐 주식 투자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까지만 보세요. 더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딱 이 내용까지만. 자,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 결산 이후 손익계산서에 표기될 보험료. 자,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는 건 발생 주기에 따라 당해년도에 발생한 것만. 그래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12개월 중에 9, 10, 11, 12, 4개월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150만 원에서 곱하기 12분의 4 하니까 얼마 나와요? 네, 5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50만 원만 당해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나머지 내년도 8월 31일까지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선급 비용.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로 기록되는 것은 50, 나머지 100만 원은 선급 비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얘는 재무상태표 현금 자산, 매출채권도 자산, 매입채무 부채. 매출원가는 깜빡 속을 뻔했어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비용이었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론을 다 들었어요. 이제 이론만 다 듣는다고 해서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론과 실기가 밸런스가 아주 잘 적절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도 역시나 40점 아래로 떨어지면 과락으로 우리가 이론을 아무리 잘 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죠. 자, 실기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요. 여러분들 지금 아래에 있는 링크 타고서 에듀윌 홈페이지로 와주세요. 그러면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DB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시험지도 다운을 받으셔서 저희 같이 실기 강의에서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실기 강의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